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이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하락 거래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체 거래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방침을 밝히면서 강남, 잠실 등 일부 지역 집값이 들썩인다고 합니다. 김학열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 소장 모시고 부동산 시장 동향, 그리고 줍줍 로또 무순위 청약 개편안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부동산 시장 한겨울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런데 지난주 한국 부동산은 주간 아파트 시세, 주간 단위 아파트 시세는 서울이 다시 상승했다고 해요. 어떻게 이게 지표를 해석해야 할까요? 시장 동향을 붙여볼 때. 12월 달하고 1월 달은 좀 계절적인 비수기이기 때문에 2025년도 지금만 문제가 아니라 2024년도에도 그랬었고요. 항상 설날 연휴 전까지는 거래량이 좀 줄고 하락하는 경향들이 좀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설날 연휴가 지나고 거래량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들이 아마 좀 실거주하기 좋은 입지들 위주로 아마 거래가 좀 됐다 보니까 인기가 많았던 송파구 위주의 단지들에서 신고가가 나온 것들이고요. 그 외 지역들은 아직까지는 이럴타하게 눈에 띌 만한 거래량 증가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송파구 같은 경우는 송파구 이외 입지에서 강남권으로 진입하기 가장 좋은 입지이거든요. 송파구가? 수요가 많다 보니까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에 말씀하셨죠.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는 잠실 지역도 풀 수 있다는 좀 뉘앙스를 좀 말씀하시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 토지거래 허가를 풀었을 경우에 시세가 좀 많이 올라갈 것들을 좀 예상하고 미리 좀 사두는 수요가 조금은 더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송파구, 서울에 강남 송파구 정도 일부 지역 외에는 그러면 그 지역을 뺀 전반적인 시장은 여전히 지금 찬 기운이 계속 몰아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거래량이 없고요. 근데 이게 하락 분위기는 아니고요. 거래량 자체가 좀 적은 상태이고 지금 여러 가지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좀 규제 완화 좀 그런 정책들이 나올 만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출이 부족한 세대에서는 금리가 내려가거나 아니면 대출을 조금 더 융통성을 있게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 좀 기다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매물이 좀 쌓인다는 기사가 있다 보니까 좀 골라 살 수 있는 조금 더 저희가 원하는 매물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요들이 아직까지 있는 게 사실인 것은 맞는데 말씀드린 대로 호재가 좀 있을 만한 지역들은 더 기다렸다가는 그 매물조차 없어질 것 같으니까 실수요 위주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지역들만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토지거래 허가제 허가구역 이제 해제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렇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달 중에 발표될 거다 이런 이제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어느 지역이 지금 많이 묶여 있잖아요. 어느 지역이 해제될까요? 예상을 해볼 수 있나요? 일단 크게 두 지역인데요. 하나는 이제 좀 워낙 수요가 많은 입지들, 일자리 위주의 수요가 많은 입지들이 있고 또 하나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송파구 같은 경우는 두 개 입지가 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규제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들은 조금 이제 호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아마 규제가 풀어지게 되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에다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더 엎은 거였거든요. 대표적인 지역이 송파구는 잠실동입니다. 잠실동? 그래서 잠실 같은 경우에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풀리게 되면은 여기는 잠실주공 5단지라든지 우성 1, 2, 3차 아니면 아시아선수촌 같은 정비사업 아파트가 있고요. 이미 좀 재건축에서 입주하고 있는 준신축, 엘스, 리센츠, 트리즘, 레이크 펠스 같은 준신축 아파트가 있는데 둘 다 지금 묶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정비 사업과 여러 가지 좀 이미 좀 재건축을 한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곳들만 좀 위주로 묶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잠실 주변에 있는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 이런 지역하고 또 정비 사업이 이슈가 있는 예를 들어서 성수 전략정비구역. 압구정 현대아파트, 목동 재건축, 여의도 시범들 비롯한 재건축 아파트 이런 지역들이 좀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풀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뭔가 단계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꺼번에 다 풀게 되면은 올라갈 것이라고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나면은 가격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비 사업과 무관한 일반적인 준신축이나 구축 아파트부터 풀 가능성이 높고요. 예를 들어서 같은 잠실동이라 하더라도 잠실주공 5단지는 재건축 이슈가 있고 그 외에 엘스 리센트 트리즘 레이크 페레스 같은 경우는 이미 죽은 재건축이 끝난 아파트이기 때문에 구축이거든요. 이런 아파트들은 실질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를 묶어놓는 바람에 이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준 상태이고 재건축도 안 되는 자기 이사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한 실수요 니즈를 풀어주기 위해서 아마 재건축과 무관한 지역들은
좀 먼저 풀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지금 재건축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재건축이라는 게 주택 공급을 늘리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잖아요, 서울에서는. 네. 그런데 일부 지역이지만 뭔가 재건축 사업이 좀 삐걱거린다, 사업비가 오르고 인건비가 올라서 조합과 시공사 간에 상당히 갈등이 있다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재건축 진행 상황이. 지금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은 다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진도가 좀 많이 나간 단지들이 있습니다. 네. 가장 문제가 되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이미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다 졌기 때문에. 다 지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 들어간 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축비,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정산을 하고 나니까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돈이 더 많이 쓴 거예요. 계획했던 것보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받으려고 협상하는 그런 이슈가 있는 단지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 조합들은 이제 계획을 세울 때 한 뭐 평당 600, 700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시공사한테 제안서를 받아보니까 평당 900만 원, 1000만 원을 달라고 한 거예요. 예. 갭이 크잖아요. 그래서 아예 지금 시도도 못하고 지금 협상 단계부터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단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보시고 계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미 네. 공사가 많이 진행돼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 단지에서 공사비 갈등, 그리고 시작 단계에서부터 갈등이 있는데 그런 동네가 많은데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게 서초구 잠원동 그 메이플 자이라는데 뭐 입주 불과 3, 4개월밖에 안 남았다면서요. 그런데 시공사에서 금액을 좀 더 많이 올려서 지금 갈등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이 동네는? 일단은 현재 제일 비싼 아파트가 있는 곳이 서초구 반포동이고요. 예. 이 잠원동은 반포 지구라고 할 정도로 같은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비싼 입지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슈가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예.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공을 진행하는 지난 3년 동안 건축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반영해달라고 하는 이슈가 있고, 그리고 단지 이제 공사 시공 마무리 단계에서 원벨리라고 하는 단지가 입주를 했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상품으로 인기를 끌다 보니까 마감을 그 정도 해달라고 또 사후적으로 또 올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고급화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간 겁니다. 그것들을 보탰더니 물론 이제 큰 단지긴 합니다. 3,000세대가 넘는 단지인데 네. 건축비로 4,800억 이상, 그러니까 5천억이 살짝 안 되고 4,800억이 살짝 넘는 금액을 올려달라고 한 거예요. 가구당 뭐 1억이 훌쩍 넘겠는데요? 그러니까 3천 가구 정도 되니까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1억 거죠. 5천. 야. 근데 실질적으로 그 자기가 그 정도 돈을 들 줄 알고 요청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대충 한 평당 뭐 하면 한 몇천만 원 올려주면 되겠지라고 예상을 했는데 조합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무 큰 금액이죠. 예. 그래서 지금 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렇게 그러네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만약에 늦어지면 이미 그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면 굉장히 큰 혼란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이사를 가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코디네이터를 이제 파견을 해서 협상을 돕고 있긴 한데 예. 아마 그 중간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재건축 정비 사업에 여러 가지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도 오르니까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도 있는데 또 하나 이거 중요한 정비 사업이 일기 신도시입니다. 이 정부가 지금 역점을 들여온 사업이죠. 첫 입주가 한 2030년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뭔가 조금 시간이 계획대로 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사업성이 그래도 일기 신도시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분당에서 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데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1기 신도시는 5개 신도시가 있는데 사업성이 압도적으로 좋은 곳은 분당이에요. 그러니까 예. 사업적이 좋다는 것들은 뭐냐면은 주변에 있는 기존 아파트 시세가 높아야지 지금 구축 아파트를 사서 추가 분담금을 넣었을 때 기존에 있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보다 저렴하면은 사업성이 높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사업성은 이제 판교라고 하는 주변 입지가 있기 때문에 판교 아파트가 비싸요. 그래서 분당에서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사업성이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난항을 겪고 있는 것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재건축을 단순하게 진행을 하면은 난항이 없었을 텐데 네. 지금 통합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통합 몇 단지 함께 보통 4개 단지 정도가 네 함께 개 하거든요. 단지가? 그러니까 이제 시범타운 같은 경우는 거의 4개 단지가 통합을 하게 되는데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역에 가까운 단지는 이 부지를 그대로 유지해달라. 여기서 먼 쪽은 섞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맨 앞동 같은 경우는 나 맨 앞동 달라. 또 맨 뒷동 같은 경우는 섞어야 된다. 이런 좀 단지별로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공사들한테 또 견적을 받아보고 자기들끼리 또 알아본 견적들을 비교해봤더니 예. 금액이 너무 크기도 한 것 같고 그리고 분당 정도면은 적어도 판교보다는 더 좋게 짓고 싶고 강남권만큼 짓고 싶은데 그런 금액을 들여왔더니 사업성을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올려준다고 했었는데 예전에 올려주는 정도면은 내 추가 분담금이 크게 안 들 줄 알았었는데 상품을 고급화하려다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예.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국토교통부에서는 별 문제 없다. 전체 사업 추진 일정에는 아무런 문제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2027년도 첫 단지 뭐 착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2027. 무조건 예, 불가능하고요. 그래요? 예, 불가능합니다. 첫 착공이 물리적으로 절대 진도가 나갈 수 없는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추진이랑 조합 설립 인가를 같이 통합을 해서 진도가 나간다 하더라도 예. 그때까지도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협상이 안 되잖아요. 협상이 안 된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 달라서.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예. 이제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최소한 노력을 했으나 최대한 노력을 했으나 예. 단지에서 협상이 결렬돼서 못했다라고 아마 변명을 할 걸 미리 써놓은 것 같아요, 느낌상. 네. 상당히 그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아주 희망 있게 좀 출발했는데 과연 계획대로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전세 시장이죠. 전월세 대출인데 지금 전세 대출 규제를 국토교통부가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전세 대출 보증 한도를 조금 줄이겠다는 건데 어떻게 지금 바꾼다는 겁니까 이게?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소득이 있을 텐데 예. 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대출까지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소득에 비례해서 대출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그런 이제 이슈가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대출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대출 자체를.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소액 같은 경우는 대출의 100%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줬었는데 그것도 90% 수준 이하로 낮추겠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형태든지 간에 내 소득이 안 되든 아니면은 대출 총량이 줄든 그리고 또 대출 100%가 아니라 90%까지 인정해주든 예. 세 가지 이슈로 해서 대출 양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허그의 이제 보증 비율이 떨어지면 네. 빌리는 사람은 나머지는 자기 신용으로 해야 되거나 또는 다른 데서 돈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세 자금 마련하는데 굉장히 좀 부담을 크게 주겠네요. 그러니까 최근 이제 통계를 좀 조사해 보면은 예. 월세 비율이 증가했거든요. 월세 비율이 많이 높아진다고 예, 그러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월세가 거의 절반 수준까지 왔어요. 음. 아마 예전에 아파트들 우리 매물들 올라오는 거 보면은 예. 매매 말고 임차 매물을 보면은 대부분 전세 매물이었었고 월세 매물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어, 셀 정도였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네이버 이런 매물 올라오는 것들 플랫폼을 보게 되면은 반이 월세예요. 벌써 반이. 그러니까 일단 매물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세를 내놨던 집주인조차도 전세로 잘 안 나가다 보니까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또 집주인들은 전세를 낮출 그런 또 의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월세로 좀 터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대출 총량이 줄게 되면은 아마 대부분 반전세나 월세 쪽으로 수요가 바뀔 것 같고요. 예. 입지나 그러니까 입지나 상품을 좀 하급으로 해서 조금 더 떨어지는 입지, 떨어지는 상품으로 가는 것들을 선택하시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 그 단지를 선택하려고 하면은 월세로 전환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월세 비중이 벌써 반에 가까운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전세 대출 규제가 이제 실행이 되면 지금 정부가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또 줍줍으로 불리죠. 로또 청약. 이게 무순위 청약인데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 수십만 대 일 뭐 그런 정도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어떻게 지난주에는 바뀌었어요? 120만 명. 120만 명. 네. 네. 참 놀랍습니다. 네. 작년에는 동탄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200만 명이 넘었었죠. 200만 명. 예, 한 세대에 모집하는. 한 세대. 네. 그거 하면 뭐 몇 억이 바로 그냥 벌 수 있다 이런 기대감. 그렇죠. 예, 보통 로또 청약이라고 하고 로또 분양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미 분양을 한 단지이고 살아온 지 몇 년이 됐잖아요. 예. 이미 전세가도 정해져 있고 이제 매매가도 정해져 있는데 예전 분양가로 분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현재 시세대로 분양을 약간 매매를 해도 예. 바로 3억이나 4억 정도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그렇기 예. 때문에 당첨된 복권 같은 로또 분양이라고 보통 하죠. 어떻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줍줍이라고 하는 것은 무순위 청약인데요. 조건이 19세 성인 남녀면은 다 이게 신청을 할 수 있는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집이 있어도 할 수 있고. 다주택자도 할 수 있고 다주택자. 집이 있어도 할 수 있고 없어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청약 통장이 없어도 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청약 통장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예. 무주택자들한테만 일단 준다는 것이 대전제가 됐습니다. 집이 없어야 된다. 우선 예. 절대적으로. 이건 이제 절대 원칙이 됐고 예. 여기다가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몇 년 살았는지 조건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것들은 이제 지자체가? 지자체 조례가 정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데는 뭐 조금 꼭 주거 요건을 안 따져볼 수도 있는데 인기가 있다 그러면 주거 요건을 좀 반드시 따져보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실수요자들만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이고요. 왜냐하면은 한시적으로 이걸 당첨받기 위해서 주소를 옮겨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주를 뭐 6개월 최소한 뭐 1년, 2년 이렇게 조건을 다는 것은 그 지역 내에서 실제적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만 청약을 넣어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런 제도는 그동안 부작용이 있었으니까 좀 일찍 고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근데 이게 무순위 청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인기가 많은 것들도 있지만 인기가 없는 단지들도 많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분양이 났어요. 예. 미분양이 난 경우들은 그런 조건을 걸었다가는 아무도 안 들어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런 네. 문제도 있었군요.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경기도 부동산의 힘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뭐 경기도라는 게 워낙 넓으니까 어떤 경기도 어느 지역을 이렇게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뭐 특별히 이렇게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까? 일단 서울 수요가 제일 많아요. 근데 서울은 워낙 시세가 높고 그렇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보니까 네. 서울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들이라고 하면은 경기도나 인천이라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 내 집 마련 처음 하거나 아니면 임차 세대를 구할 때도 그것들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서울 출퇴근할 수 있기에 괜찮은 입지인데 심지어 새 아파트이기도 하고 수요가 많은 입지들은 저렴한 비용에 훨씬 더 좋은 인프라에서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정리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지역이에요, 주로? 실질적으로 최근에 개통해서 이슈가 됐던 그 노선이 있어요. GTX A 노선이 있습니다. GTX A 노선. 2024년도 교통망이 거의 주인공이었었는데 또 A 노선은 지금 개통이 다 됐거든요. 물론 삼성역은 지금 통과를 하지만 그래서 파주 운정부터 뭐 일산 킨텍스 그다음에 덕양구에 있는 대곡역, 뭐 연신내역 요 라인들은 아마 집이 서울 메인 지역보다는 저렴하긴 하지만 새 아파트도 많고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도시면서 광역 교통망이 좋은 지역들은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또 여기 개통될 것이 예상되면은 미리 선점하는 것도 방법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해놓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학렬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